어둑한 복도에서 민주는 멱살을 잡혔다. 명백한 매복이었고 3명의 괴롭힘쟁이들이 벌이는 힘의 불균형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민준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재빨리 그들 모두를 제압했다. 박민준은 조용히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16살에 키는 겨우 170cm 남짓이었고 체격은 가냘퍼서 더 어려 보였다.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은 늘 이마를 가렸고 옷은 항상 헐렁하고 컸는데 해군에 입대한 사촌 형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다. 가족이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소나무 언덕 학원으로 이사했을 때 민주는 늘 그래왔던 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눈에 띄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불필요한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다. 소나무 언덕 학원은 넓고 현대적인 건물로 유리와 강철로 된 외관은 하늘을 비추고 긴 복도는 활기찬 목소리와 반짝이는 콘크리트 바닥에 스케이트보드 바퀴가 부딪히는 리드미컬한 소리로 가득 찼다. 매점은 늘 그렇듯 사회적 계층으로 웅성거렸고 운동장은 젊음의 열정과 싹트는 경쟁심으로 가득 찼으며 복도는 매일매일의 우위를 과시하는 장소로 변모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곳은 단순한 학교였다. 민준에게는 또 다른 투명인간이 되어야 할 장소였다. 하지만 익명성은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4번째 날에 시작되었다. 민준은 아침 쉬는 시간과 첫 수업 사이에 혼잡한 복도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미술실에서 나오는 사람과 부딪혔다. 그 사람은 바로 강태준이었다. 키가 190cm가 넘는 3학년으로 럭비 선수처럼 덩치가 컸고 모든 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비웃음을 늘 짓고 있었다. 태준은 다른 학생들이 의심 없이 양보하게 만드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에서 정점을 찍었고 그것을 아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눈 똑바로 뜨고 다녀 꼬맹가. 태준은 민준을 밀치며 말했다. 그 힘에 민준은 뒤로 비틀거리며 학생들의 미술작품 전시물을 덮쳤다.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무리지어 있던 학생들이 돌아보며 호기심, 동정심 혹은 자신이 표적이 아니라는 안도감 등 다양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은 사과를 중얼거리고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태준은 끝나지 않았다. 이름이 뭐야, 신입? 민준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하며 가방끈을 고쳐매고 시선을 피했다. 민준 뭐라고? 박민준입니다. 태준은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래 박민준, 내가 충고 하나 해주지. 내 앞길 막지 마. 그는 경고를 덧붙이며 민준을 다시 밀쳤다. 처음보다 더 강한 힘이었다. 그리고는 늘 함께 다니는 2명의 졸개, 오세진과 최동현과 함께 어슬렁거리며 사라졌다. 세진은 태준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날렵하고 민첩한 청년으로 날카로운 파란 눈과 평균적인 체격을 보완하는 악의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무가 쪼개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냈고 다른 사람들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있었다. 동현은 힘을 담당했다. 덩치가 크고 우둔하며 주저없이 명령을 실행하고 단순히 자신의 덩치를 과시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다. 민준이 바닥에 흩어진 미술 용품을 주워 담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무관심한 척하는 모습을 힐끗 보았다. 몇몇은 동정하는 듯했지만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곳은 소나무 언덕 학원의 불문율이었다. 강태준과 그의 일당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존재였고 그들의 일에 개입하는 것은 다음 표적이 되는 지름길이었다. 민준은 이전 학교와 그 전 학교에서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다.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일하는 어머니의 직업 때문에 잦은 이사를 해야 했고 민준은 모든 학교에 포식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한 방역하는 것이 보통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수적으로 열세이고 실력도 부족할 때는 참아내고 눈에 띄지 않게 지내고 그들이 결국 괴롭힐 다른 대상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더 나았다. 하지만 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깨닫지 못한 것,
소나무 언덕 학원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은 박민준이 단순한 취약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지난 7년 동안, 즉 9살 때부터 민준은 고모인 박선희 밑에서 합기도를 배우고 있었다. 선희 고모는 전직 사립탐정으로 찻집을 열기 전에 오랫동안 호신술을 연마했었다. 매년 여름,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데리고 집을 보러 다니지 않는 모든 주말마다 민준은 훈련을 받았다. 그는 몸짓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 압박감 속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하지만 선희 고모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 원칙을 심어주었다. 싸움은 자신의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선택사항이 소진되었을 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선희 고모는 늘 이렇게 말했다.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민준은 태준과 그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괴롭히는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침묵을 지켰다. 세진이 학생회관에서 실수로 그의 과제에 과일 스무디를 쏟아 딸기 요구르트가 페이지 전체에 뚝뚝 떨어지고 다른 학생들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 복도에서 동현이 그를 숨막힐 정도로 강하게 밀쳐냈을 때 분노를 억눌렀다. 태준의 언어폭력, 그의 키, 옷차림,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끊임없는 모욕을 참아냈다. 태준은 어떻게든 그것을 알아내어 이용했다. 괴롭힘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랐다. 아침은 보통 안전했다. 태준과 그의 일당은 두 번째 수업 전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심시간은 지뢰밭이었고 오후 복도는 사냥터였다. 민주는 다른 길을 이용하고 점심을 빨리 먹고 그들이 그를 발견하기 전에 몇 점을 비우고 그들이 수업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 때 화장실에 가는 일정을 짜는 것을 배웠다. 거의 한 달 동안 이 전략은 효과적이었다. 민주는 성적을 유지하고 큰 충돌을 피하고 그저 학기 말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면 그의 가족은 어차피 다시 이사할 것이고 그는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미묘한 괴롭힘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반응을 갈망했고 민준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자 좌절감은 그를 더욱 격화시켰다. 사건이 더욱 험악해진 것은 11월 말의 어느 수요일 오후였다. 민준은 5교시가 끝난 후 사물함으로 가고 있었는데 태준이 세진과 동현을 데리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다. 복도는 거의 텅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거나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바닥 왁스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다. 박민준, 태준은 익숙한 억눌린 공격성이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할 말이 있다. 민준의 속이 울렁거렸지만 계속 걸어갔다. 나는 그냥 사물함에 가려고 하는 거야, 태준아. 아무도 괴롭히지 않고. 바로 그게 문제야. 세진이 끼어들며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네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치 네가 이곳 주인인 것처럼 돌아다니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민주는 사물함에 도착하여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조합 자물쇠를 돌리며 대답했다. 그냥 내 일에 신경 쓰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 일은 우리 일이야. 동현이 으르렁거리며 다가왔다. 태준이가 네가 여기서 잘 어울리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넌 은혜를 모르고 있어. 민주는 사물함에서 교과서를 꺼내고 일부러 닫았다. 관심 가져줘서 고맙지만 난 괜찮아. 그때 태준은 자제력을 잃었다. 그는 민준의 팔을 잡고 돌려 세워 쇠문이 덜거덕거릴 정도로 세게 사물함에 밀어붙였다. 네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무시하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널 무시하는 게 아니야.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냥 문제가 생기길 원하지 않아. 글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문제가 생길 거야. 태준은 으르렁거렸다. 그는 민준의 재킷 앞부분을 잡고 너무 가까이 잡아당겨 민준은 그의 인공 민트 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존경이 뭔지 가르쳐 주겠어. 어떤 식으로든.
그때 민주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몇 주 동안의 괴롭힘이 쌓인 결과였을 수도 있고 태준의 소나귀가 재킷을 구기는 방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찰나의 순간 그의 신중하게 길러온 수동적인 가면이 무너졌고 태준은 그의 눈을 가늘게 뜨게 만드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 표정은 뭐야? 태준이 물었다. 뭐라도 해보겠다는 거야, 민준아.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태준아.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야. 하지만 태준은 그 무언가의 섬광, 즉 반항심, 아니면 단순히 훈련된 파이터가 위협을 평가하는 원초적인 본능을 감지했고 그것은 그를 격분시켰다. 네가 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얘들아, 우리 친구는 겸손이 뭔지 배워야 할 것 같아. 세진과 동현은 민준의 양옆으로 이동하여 도주 경로를 막았다. 폭도는 갑자기 훨씬 더 작게 느껴졌고 머리 위의 형광등은 모든 것을 더 불길하게 보이게 만드는 가혹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의 훈련은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호흡이 조절되고 자세가 미묘하게 조정되어 체중을 더 잘 분산시키고 눈은 잠재적인 무기와 탈출 전략을 목록화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민준아. 태준은 으르렁거리는 속삭임으로 말했다. 나를 무시한 것에 대해 사과하면 몇 군데 멍만 든 채로 걸어나가도록 허락해 줄 수도 있어. 민준은 그들 모두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잔인한 미소를 짓고 있는 태준, 기대감에 거의 진동하고 있는 세진, 운동을 준비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꺾고 있는 동현. 그는 선의 고모의 가르침, 즉 싸움과 자기 방어의 차이, 필요한 힘과 불필요한 폭력 사이의 경계에 대해 생각했다. 무시했다고 느끼신다면 죄송합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태주는 비웃었다. 다시 해봐. 무릎 꿇고. 그때 민주는 대화가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태주는 사과나 존경, 심지어 복종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고통을 가하고 싶어 했고 민주는 편리한 대상이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럴 수 없어, 태준아.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할 수 없는 거야,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거야. 둘 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동현아, 팔 잡아. 세진아, 다리 잡아. 움직일 수 없을 때 얼마나 강한지 보자. 그들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민주는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동현이 먼저 달려들었고 그의 강력한 팔은 곰처럼 껴안기 위해 뻗어나왔다. 민주는 몸을 낮게 숙여 동현의 힘이 그를 머리 위로 넘어가게 한 다음 옆에서 접근하는 세진을 마주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 세진은 동현보다 더 빨랐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다. 그가 민준의 다리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민준은 단순히 옆으로 비켜서 그가 사물함줄에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충격으로 사물함이 흔들리고 떨렸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태준이었고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높이 쳐들어와 민준의 머리를 겨냥하며 모든 체중을 실어 휘두르는 주먹을 날렸다. 민준은 몸을 뒤로 젖혀 주먹이 그의 얼굴 옆을 스치도록 한 다음 태준의 방어 자세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동안 그들은 춤을 출 만큼 가까웠고 민준은 바로 목을 치거나 사타구니를 걷어차서 끝낼 수도 있었다. 대신 그는 태준을 밀어내고 출구 쪽으로 후퇴했다.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는 다시 말했다. 그냥 내버려둬. 이 자식이. 태준은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물든 채로 고함을 질렀다. 네가 무슨 무술가라도 되는 줄 알아. 얘들아, 잡아. 이번에는 그들 모두가 동시에 공격했다. 동현은 먼저 회복하여 민준의 후퇴를 막기 위해 굵은 팔을 넓게 벌렸다. 세진은 사물함과의 충돌로 어깨에 멍이 들었지만 새로운 결의로 움직이며 낮게 쳐들어왔다. 그리고 태준은 민준의 목을 잡기 위해 손을 뻗으며 정면으로 돌진했다. 민준은 동현의 소나기를 피하고 세진의 태클 아래로 몸을 숙이고
태준의 손이 목을 조르기 위해 다가오자 그의 손목을 잡았다. 잠시 동안 그들 넷은 이상하고 폭력적인 춤에 갇혀 서로의 힘과 균형을 시험했다. 그러자 태준의 소나귀가 조여졌고 민주는 기도가 막히는 것을 느꼈다. 더 큰 소년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기관지를 눌렀고 민준의 시야는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세진이 뒤에서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동현의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아 핀으로 고정시키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선희 고모가 그를 위해 준비해준 순간이었다. 기술이나 컨디셔닝이 아니라 결정. 싸움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자기 방어가 유일한 선택이 되는 순간 민주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들어 태준의 팔 안쪽을 쳐서 조르기를 풀고 태준이 뒤로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태준이 회복하기 전에 민주는 몸을 돌려 팔꿈치로 동현의 배를 쳤고 더 큰 소녀는 몸을 웅크리고 숨을 헐떡였다. 세진은 여전히 그의 뒤에 있었고 여전히 웃고 있었고 여전히 이것이 일종의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는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고 세진의 웃음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민준의 자세, 움직이는 방식, 얼굴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다. 이것은 그들이 몇 주 동안 괴롭혀온 조용하고 수동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뭐야, 저 자식? 세진은 뒷걸음질을 치며 속삭였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끝냈다. 태주는 풀린 조르기에서 회복하고 있었고 머리를 흔들며 다시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동현은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세진은 뒷걸음질을 치며 마침내 그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주는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지만 분노는 여전했다. 그는 그들 나이대의 대부분의 아이들을 압도했을 펀치 콤비네이션을 날렸지만 민주는 물처럼 그 사이를 움직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은 막고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했다. 태준이 오른손 훅을 과도하게 뻗었을 때 민주는 그의 팔을 잡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그를 사물함에 부딪히게 했다. 금속이 크게 진동했다. 동현은 얼굴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어진 채로 몸을 일으켰다. 넌 죽었어, 민준아. 그는 황소처럼 머리를 숙이고 달려들며 소리쳤다. 민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옆으로 비켜서 동현의 힘이 그의 얼굴을 벽에 처박히게 도왔다. 그 충격은 텅 빈 복도에 울릴 만큼 컸고 동현은 멍해졌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이제 남은 것은 세진이었고 그는 손을 들고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야, 이거 점점 심해지는데 그냥 그만두는 게 어때? 그만두는 게 어때? 민주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데도 침착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사과라도 해야 할까? 셋이서 나를 덮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걸 생각했어야지. 태주는 사물함에 부딪히면서 코에서 피가 흐르는 채로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다른 무언가, 즉 두려움 아니면 자신이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민준아. 그는 얼굴에서 피를 닦으며 으르렁거렸다. 운이 좋아서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게 될 거야. 민주는 태준이 위협을 끝내기도 전에 움직였다. 두 번의 빠른 걸음으로 그들 사이의 거리를 좁혔고 민준의 주먹은 선희 고모가 자랑스러워했을 완벽한 크로스를 날려 태준의 턱에 명중했다. 태준의 눈이 뒤집혔고 그는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 인형처럼 바닥에 쓰러졌다. 동현이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으며 신음하는 소리 외에는 복도가 조용해졌다. 세진은 얼어붙은 채 입을 벌리고 의식을 잃은 리더를 바라보았다. 죽었어? 세진이 속삭였다. 괜찮아. 민주는 태준의 맥박을 확인하고 기도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대답했다. 일어나면 두통이 있겠지만 괜찮을 거야. 동현은 마침내 일어섰고 약간 흔들렸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는 의식을 잃은 태준의 모습을 보았고 민준을 보았고 다시 태준을 보았다. 어떻게, 대체 뭐야?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아이일 뿐이야.
민주는 말했다. 하지만 필요할 때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이기도 해. 이걸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야? 세진이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역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너희들이 지루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 동현은 눈에 깨달음이 떠오르며 말했다. 계속 밀어붙였지. 너희들이 계속 밀어붙였지. 민준이 동의했다. 그리고 태준이가 내 목을 조르고 너희 둘이 도와줬을 때 그것은 폭행 미수가 되었어. 자기 방어법은 누군가가 너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할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세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우리를 신고할 거야? 민주는 이것에 대해 생각했다. 태주는 의식이 돌아오면서 눈꺼풀을 깜박이며 깨어나기 시작했다. 몇 분 안에 그는 깨어나서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화를 낼 것이다. 하지만 그와 세진, 동현 모두 그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 민주는 마침내 말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는지에 따라 태주는 신음하며 턱을 누른 채로 일어나려고 애썼다. 그가 민준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은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채로 커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너가웃 당했어. 세진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정정당당하게. 저 녀석한테?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한테. 민준은 확인했다. 네가 친구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동안 나를 목 졸라 죽이려고 한 후에. 태준의 얼굴에는 혼란, 분노,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 존경심이라고 할 만한 감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약간 흔들렸지만 똑바로 서서 일어섰다. 이해할 수 없어. 그는 말했다.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넌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싸울 줄 아는 사람이야.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네가 강요하기 전까지는 싸우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이야. 차이가 있지. 그동안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야? 정확히 이 상황을 피하려고 노력해왔어. 하지만 네가 내 목을 조르자 그 선택은 나에게서 빼앗겼어. 태주는 조심스럽게 턱을 만지며 고통의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를 정말 심하게 다치게 할 수도 있었잖아. 그럴 수도 있었지. 민주는 동의했다.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이야. 다른 모든 경우에 방역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내 선택이었지 네가 나를 위해 내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었어. 그들 넷은 텅 빈 복도에 서 있었고 침묵은 그들 사이에 다리처럼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건너갈 방법을 확신하지 못했다. 마침내 동현이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는 그들 모두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제 나를 내버려둬.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싸움을 걸 핑계를 찾지 말고 너희 시간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면 태주는 평소에 허세가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다음번에는 봐주지 않을 거야. 민주는 간단하게 말했다. 다음번에는 주먹을 쥐어받거나 얼마나 심하게 다치게 할지 걱정하지 않을 거야. 다음번에는 너희를 위협으로 간주할 거야. 태주는 잠시 동안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좋아. 민주는 가방을 집어 어깨에 메었다. 진심으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해. 정말 그냥 내버려두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하다가 멈춰서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태준아, 너희 셋이 다른 사람 누구든 괴롭힌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또 다른 대화를 나누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처럼 유쾌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싸움 소식은 소나무 언덕 학원의 산불처럼 번졌다.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세부 사항은 더욱 정교해졌다. 민주는 그들 모두를 무력화시켰다. 민주는 비밀리에 무술 전문가였다. 민주는 야쿠자와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비밀 요원이었다. 진실은 더 평범했지만 그만큼 중요했다. 평범해 보이는 세 학생이 자신을 옹호하고 승리했다. 태준, 세진, 동현은 뭔가 상처 입은 자존심을 보살피며 거리를 유지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다른 학생들은 복돼서 민준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토론에 참여시키고 그가 소나무 언덕 학원에서 자리를 잡았다는 듯이 대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민준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더 자신감 있게 걸었고 더 단호하게 말했고 더 이상 어깨너머로 곁눈질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그는 때로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더라도 일어서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좋다. 선희 고모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옳았다. 방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에 대해 틀렸다. 때로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필요한 일이었다.